교육에서는 세 가지의 쟁점이 있어요. 하나는 AI를 가르칠 것인가, 말하자면 AI를 쓰는 법을 가르칠 것이냐. 두 번째는 AI로 가르칠 것인가. 사실 가장 무서운 질문은 그게 아니고, 그래서 AI가 저 정도 할 수 있는데 인간 가르쳐서 어디다 쓸래? 사실 제가 요즘 저한테 하는 질문이기도 하거든요. 오늘의 주제가 디지털 교육이라는 큰 단어다 보니까 AI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챗 GPT가 나왔고 언론 보도들이 있었잖아요. 뭐 대학들이 금지를 했네, 아이들이 그걸로 표절을 하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선 수인님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좀 어떤 생각 내지는 희망 내지는 두려움 이런 것들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테크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라 재미있어 하는 쪽에 가까워요. 특히 저는 북부 캘리포니아의 학군에서 아이를 가르치니까요. 부모들의 이런 거에서 민감도도 굉장히 높고, 기술에 대한 긍정적인 대응도 굉장히 딴 데보다 높은 편이고, 그래서 이 파도를 인간은 결국 타낼 것이다 라는 부분에서 조금 한국보다는 덜 부정적인 것 같아요. 기술은 쓰는 거고, 그럼 학교는 결국 받아들일 텐데, 어느 정도 선이 지금은 적당하며 어느 정도의 규제와 자정 노력이 있을 것인가라는 식으로요. 기술이라는 것은 사실 항상 앞으로 나가는 성질을 가지고 있긴 하잖아요. 그것 자체가 오히려 어떤 순리에 가까운 일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지금 좀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교육에서요. 네, 교육에서. 교육에서는 세 가지의 쟁점이 있어요. 하나는 AI를 가르칠 것인가, 말하자면 AI를 쓰는 법을 가르칠 것이냐. 두 번째는 AI로 가르칠 것인가. 우리가 말하자면 커리큘럼을 쓰거나 디지털 교육을 할 때 여기에 AI 튜터를 넣을 거냐. 사실 가장 무서운 질문은 그게 아니고, 그래서 AI가 저 정도 할 수 있는데 인간 가르쳐서 어디다 쓸래? 사실 제가 요즘 저한테 하는 질문이기도 하거든요. 그게 왜냐하면 지금의 학교가 화이트 칼라 노동자를 길러내는데 너무 최적화가 되어 있어서, 사실 이 세상은 다 사무실에 앉은 사무직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닌데 그쪽이 또 과대대표가 되고 있잖아요. AI 없어지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사나요? 아니 무슨 소리냐. 바리스타, 플럼버, 정원사, 인테리어 다 남을 거다. 없어지는 직업 별로 안 돼. 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나 막막해 하는 것은 저것이 스며들 곳의 잡이 여태까지 사람들이 노력했던 높은 수준의 지적 수준을 요구하는 노동이기 때문이잖아요. 저는 최근에 산업혁명 시대의 책을 많이 읽고 있어요. 증기기관. 네, 증기기관 나오고 자동차 나오고. 네. 길의 마부가 3년 만에 사라지고 그게 다 차로 변했잖아요. 그 헨리 포드의 인생의 금언이 과거를 존경하지 말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라였대요. 근데 그 당시에 전신전화 나오고 뭐 증기기관, 기차가 달리고 자동차가 달리고 인간의 근육이 기계로 대체되었을 때의 충격이 지금과 비슷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인간에게 노동이 사라지거나 그 일들의 가치가 사라지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때에 비하면 바뀌는 게 그렇게까지 큰 것 같지 않아요. 인간은 결국은 도구를 사용하는 법을 익히고 그걸 통해 더 멋있는 일을 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고민할 필요 없지 않을까? 저도 제 주변에 기술 민감도가 높은 사람들에 아무래도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또 제 직업도 이제 조금 더 대체가 될 위협이 될 수 있는 이제 편집과 이런 노동들이 있잖아요. 네. 저는 미대를 나왔잖아요. 네, 디지털 일러스트레이터로 직업을 시작했거든요. 그렇죠. 미술은 실제로 지금 저 달리나 뭐 미드전이나 스테이블 디퓨전이 보여주고 있는 그림 업계에서의 변화가 사실 훨씬 더 파도가 더 거세요. 근데 저에게 그때로 돌아가서 그럼 석고상을 그리는 게 어리석은 일이었냐. 제가 그 오랜 시간 동안 아그리파 그리고 아그리파를. 줄리안을 그리고 그 시간이, 혹은 미술대학을 들어가서 디지털 일러스트레이터가 되려고 깽깽대던 그 모든 시간들이 의미가 없었냐라고 하면 저는 여기에 있고, 그 모든 시간이 저를 만들었고 그 당시에 상상했던 직업과는 굉장히 다르지만 무언가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우리나라가 특히 격렬할까 반응이 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는 미래를 잘 설계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해요, 사람들이.
그렇죠. 어떤 경로를 그걸 결정해 두고 싶어 하는. 네. 내가 네. 1년 후에는 X를 하고 뭐 3년 후에는 Y를 하고 뭐 그다음에 이걸 해야지. 사실 이미 저희의 모바일 시대만 해도 그전에 컴퓨터 시대만 해도 이런 직업이 있을까? 이런 인생이 있을까?에 대해서 아무도 상상을 못 했잖아요. 학교의 역할이 약간 변할 거고 아이들의 역량이 변할 거고 기준이 변할 거고 굉장히 많은 파도가 닥쳐올 텐데 어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은 안 두려워할 거예요. 얘네들은 저게 인생이니까. 근데 어른들이 두려워하면 사실은 화성까지 뛰어갈 수 있는 아이들의 발목을 잡게 되니까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 수인님께서 지금 얘기해 주시는 것은 약간은 어떤 시대 그리고 커다란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좀 가장 미시적인 차원의 고민에서 선생님이 더 이상 아이들한테 모레까지 5장짜리 레포트를 써오세요라는 게 의미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런 세상에서는 교수자는 학생들에게 어떤 과제를 내주고 이제 어떤 역량을 좀 더 길러주려고 노력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글을 잘 읽고 굉장히 많은 양의 정보를 처리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게 참인지 거짓인지를 가릴 수 있어야 돼요. 챗GPT가 논리적인 문장을 썼는지 아닌지, 얘가 여기서 되게까지 거짓말을 했으면 내가 이걸 받아들일지, 이걸 나의 대답으로 채택할지 아니면 거부할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공부가 옛날보다 훨씬 중요한 시대가 온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전통적인 의미의 공부 있죠. 사유. 음, 네. 철학 네, 철학. 당시에 네, 네. 내가 왜 이것을 하고 앉아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대답을 아는 것이 그 일을 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시대가 올 것이다. 저는 굉장히 수긍했었어요. 공부의 목표가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판단을 하는 것이고 더 나은 지식들을 끌어모아서 더 나은 인생을 사는 것이라면 공부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가 네. 지금까지 몇십 년간 정의해 오고 있던 공부라는 것은 시험 점수가 높아야 되고 시험 점수가 높은 것은 이 아이가 단위 시간 내에 정보를 빨리 받아들여서 출제자 의도를 파악했는지 아닌지를 빡빡빡빡 갈라내는 능력이고 만약에 대학을 가는 목적이 나와서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사장님이 시키는 보고서를 뭐 3분의 뭐 하나씩 HWP로 생산하는 능력이 공부의 목표였다면 그 목표는 이미 그러니까 지난 몇 개월간에 사라졌다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디지털 교육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고 거기서의 목표가 공동체 전체에서 학습이 떨어지는 애들도 다 안고 가고 아이들의 디지털 능력도 같이 함양하는 것이라서 저는 꽤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은 정책 만들고 규제를 현명하게 규제를 생각하고 아이들한테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안전 그 선을 그을 거냐를 형성해야 될 시기라고 저는 봐요. 다시 산업혁명 얘기로 돌아가 보면 그때 유명한 적기조례라는 게 영국에서 나왔는데 자동차가 너무 빨라서 사람을 쳐서 죽는단 말이죠. 뭐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말 모는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했으니까 시속 3km인가 5km를 넘으면 안 되고 차가 달리는 뭐 몇 걸음 앞에서 반드시 말을 탄 기수가 빨간 깃발을 타고 달리면서 뒤에 자동차가 있다고 알리어라 라는 조례가 있었대요. 혹은 기계에 뭐 모래를 뿌려서 기계를 아예 부숴버리려는 뭐 운동도 있었죠. 러다이트. 네. 사실 선택할 수 있는 미래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다들 그걸 못하는 건 저희가 그 결과를 봤기 때문이죠. 네, 영국이 적기조례로 자동차 산업을 부수는 동안에 딴 나라들은 자동차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그걸 무서워하지 않는다면 조금 더 도움이 되는 논의를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빨간 그 깃발을 단 말을 달리게 하는 게 아니라 뭐 속도 제한, 안전선 설정하고 신호등 만들고 교차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동보호구역 설정하고 그 논의로 빨리 넘어가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그러면 네, 이 변화를 아직 온전히 긍정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을 변호하는 입장에서 질문을 하나 드리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이 특히 한국을 기준으로 봤을 때 수영장 레인 안에서 이렇게 가다가 알고 보니까 이건 수영장이 아니라 바다였고 레인이 없어지고 파도가 막 밀려오는데 모든 사람이 파도를 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당장 지금까지는 눈앞에 보이는 어떤 경로를 쫓아왔다가 갑자기 나 너무 무서워. 그런 그럴 수 사람들에게 있죠. 조금 더 네. 근데 근데 잠시만요. 네.
저는요, 그게 기업가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 AI가 해내는 놀라운 일을 대부분의 그거 알 필요 없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쓰게, 좋게 편하게 쓰게 만드는 부분에 굉장히 커다란 기회가 음, 있고, 그거를 더 잘 쓸 수 있게 혹은 번역해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전달하는 것이 테크 기업들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쪽으로 좀 궁금해지는 것은 아까 공동체 얘기를 해주셨는데 AI랑 공동체라는 그 단어 자체만 두고 보면 두 단어가 아주 친한 느낌은 아니란 말이죠. 네. 저한테는 그렇게 느껴져요. 그럼 앞으로 학교가 제공하는 기능 중에서 공동체, 사회 참여 같은 부분들은 어떻게 좀 방향이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공동체의 의미가 꼭 사회 참여를 의미하는 건 아니고 공동체에 기여하는 성인을 만드는 것이 공교육의 목표니까 결국 열심히 공부를 시켜서 나만 잘나서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뭐 나쁜 사람을 키우려고 저희가 공교육에다 돈을 쓰고 선생님을 붙여주고 책을 사주고 사회가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AI가 과연 많은 사람들이 원하던 나는 일을 안 하지만 기계가 다 따박따박 돈을 벌어주면 나는 행복하게 살기만 하면 되는 유토피아를 가져와 줄지 아니면 어떤 SF 소설들이 묘사하는 부자 코퍼레이션은 하늘 높이 살고 나머지 사람들은 쓰레기를 뒤지면서 사는 어떤 이런 사회로 우리를 결국 인도를 할지 아니면 저희가 AI를 가장 살기가 어렵거나 혹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데 먼저 써서 어느 정도 사회를 균등화하는데 먼저 쓰겠다고 마음을 먹을지 저는 그런 것도 선택이라고 보고요. 네. 그렇다면 좋은 목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기술을 써서 우리가 도달하려는 미래에 대해서. 그러니까 수인님은 꼭 그러니까 교육에만 한정 짓는 이야기가 아니라 본인이 믿는 세상에 가까워지기 위해서 노력을 계속 해오시는 분이잖아요. 네. 그 세상을 다른 사람들이 함께 보고 믿게 만드는 건 근데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 일은 어떻게 좀 더 현명하게 할 수 있을까요? 제 일을 잘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저희는 학습이 어려운 아이들도 어느 정도 괴롭지 않고 학교가 걔네들을 충분히 받쳐주고 사회가 조금 더 격차가 덜 벌어지는 음,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에 조금 더 가깝다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위한 소프트웨어가 세상에 되게 많거든요. 옛날에도 많았고 지금도 많아요. 이퀄리티로라고 화가 날 때가 있어요. 되게 좋은 의도로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물건이 형편없어요. 아무도 돕지 못하고 아무도 그 길로 데려가 줄 수 없거든요. 저는 일단 기업가니까 옛날에 누가 학생은 공부로 말하는 거지 뭐 이런 말 하시는 분.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결국 저희도 저희가 만든 제품으로 말해요. 제가 제품이 형편없으면 어차피 아무도 안 믿으실 거고요.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도 되게 헛되겠죠. 디지털 교육일수록 더 약속을 못 지키거나 약속을 못 지켰을 때 사람들이 정확히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망해버린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들의 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지키는 것 자체가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인 거지요. 음. 그러니까 제가 너무 좀 연약해서 이런 걱정을 자꾸 하게 되는지 모르겠으나 수인님의 하시는 말씀이 저는 동의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세상이 돌아가지 않을지도 몰라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에 저는 상처를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2호의 생각을 댓글을 해봤어요. 걱정하시는 건가요? 2호 그쵸. 채널의 2호 채널의 댓글? 댓글에 가장 직설적으로 말하면 뭐 그냥 너무 꿈 같은 얘기 아니냐, 이상적인 이야기 아니냐. 근데 이상을 믿는 사람에게 공격이 저한테는 좀 치명적이거나 되게 괴로울 것 같아서 근데 수인님은 그런 이야기를 수인님이 믿는 세상이 오지 않을 거고 이루어지지 않고 그건 꿈 같은 이야기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지친다거나 아니면 조금은 화가 났지는 않았을까? 그런 것들을 견디면서 저 얘기를 어떻게 계속 할 수 있는 걸까? 아니, 고객님들 저희 제품 사주시고요. 제가 맨 처음에 첫 컴페티션을 나갔을 때 심사위원이랑 무대에서 안 되는 영어로 싸웠었어요. 그 사람이 너희 제품 너무 좋아 보이는데
네가 학습이 어려운 애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살 마음이 확 사라진다. 나는 똑똑한 4살짜리를 기르고 있는데 네가 그런 얘기를 하면 누가 그걸 사겠니? 그러셨거든요. 그때 상처를 좀 받았고요. 그다음에 아시아에서 물밀듯이 고객들이 밀려들어왔을 때 그 상처가 회복이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한 번은 제가 그 다보스 포럼이라고 이제 그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뽑는 이제 사회적 기업가들을 모아가지고 교육이 있었어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저같이 이렇게 뭐 게임 회사 다니다가 뭐 아이 때문에 뭐 교육을 하게 되었는데 회사를 하고 있고 이런 거랑 완전히 다르게 막 40년, 50년 막 커뮤니티와 공동체를 위해서 일하고 이런 분들이 되게 많이 와 있었어요. 근데 다들 하나같이 성격이 너무 좋고 너무 쾌활하고 유머 감각이 장난이 아니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되게 스캡티컬한 사람이라 물었어요. 자, 지구의 환경이 이 모양 이 꼴이고 기아가 창궐하고 전쟁이 일어난 이 시점에서 당신들은 어떻게 웃을 수가 있느냐. 저도 이제 그 마당에서 막내인 거죠. 아직 치기 어린 막내니까 웃음이 나오냐라는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누군가 한 명이 내가 이 어둠을 완전히 밝힐 수 없는 것은 알고 있지만 촛불이 켜진 게 어둠보다 낫지 않아? 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 말에 되게 위로받았어요. 그 뒤로 저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 나는 요만큼을 만들어. 이걸 들은 사람들이 있고 이걸 보고 이게 좋았다는 걸 안 사람들이 있으면 그게 내 역할인 거고 제가 무슨 전 세계 아이들을 다 구원해가지고 전 세계의 뭐 무지를 완전히 일소할 뭐 이런 커다란 꿈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제가 제일 잘하는 걸 하고 제일 재밌는 걸 하고 물건 만드는 거 좋아해요. 우리가 완전 자랑스러운 뭐 물건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여전히 낭만 있게 그 물건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다문화 가정, 취약계층 아동 저희가 팔고 싶은 대상들에게 넣기 위해 되게 열심히 노력해요. 그렇게 매일매일 걸어가는 거예요. 한국 최고의 영어 학습 앱이고 아시아 최고의 수학 학습 앱이고 많은 학교에서 아름답게 써주고 계시고 부모님들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품이 내가 하려는 말을 하고 있는 한 저는 괜찮아요. 네. 어차피 제품으로 말하는 거죠. 부모님 저희 제품 한 점 사주시고 어떤 분이 이제 아마 내가 너희 제품을 써봤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나의 아이에 맞지 않았다. 뭐 그건 약간 마음이 아플지도. 네, 좋은 제품이에요. 앞으로도 올해 제품으로 계속 말해주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대화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즐거웠어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